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파트 7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일반 균형과 공공경제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챕터 21장 되겠는데요. 일반 균형 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그거에 대해서 볼게요. 일반 균형 이론은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경제의 모든 시장을 다 동시에 한꺼번에 분석하는 모형을 얘기합니다. 뒤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이 다 밸런스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낭비 없이 우리가 경제적인 효율성을 어떻게 달성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반 균형 이론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짝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반 균형 이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 가볍게 정리를 해 보시죠. 자, 우선 부분 균형 분석하고 일반 균형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부분 균형 분석이다 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부분이야.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놓고 분석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반 균형 분석이다 라고 하면 모든 시장을 다 놓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균형 분석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여기 부분 균형 분석 거기 보시면 파셜입니다. 파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볼까요? 파셜. 자, 다른 조건은 모두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특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만 꼭 빼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하긴 그렇고 이제 분석 뜻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다른 부분은 고정돼 있다 이렇게 상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2번 볼까요? 예를 들면 특정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어느 한 시장만 놓고 살펴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살펴보는 게 부분 균형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부분만 놓고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뭔가 단순화시키는 세터리스 페리브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려는 그 부분만 잘 놓고 분석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분석할 때 단순화시켜가지고 심플하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 간의 여러 가지 상호 의존 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분석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호 의존 관계가 큰 경우는 사실 일반 균형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 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살짝 정리한 건데 이쪽은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균형 분석이다 라고 하면 일반은 제너럴 이거를 번역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 시장 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모든 시장을 동시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시장에 대해서 상호 의존성 요거를 고려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일반 균형 분석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시장에서 발생한 불균형이 다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급 효과를 이렇게 같이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일반 균형 분석을 통해서 시장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경제 전체적인 시각을 다 고려하고 조화롭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좀 당연히 이건 단순화되어 있지만 이거는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하니까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잡해. 요게 이제 단점이죠. 분석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자, 일반 균형 분석의 개요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역사적인 경제학의 발전 과정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우선 왈라스, 파레토 요런 학자 이름, 에로우, 드브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름들은요 뭐 요 파트에 다 등장합니다. 뭐 왈라스 균형 이런 거, 파레토 균형 이런 학자들 이름들이 다 일반 균형 분석 이론에 기여한 분들이에요. 에로우의 뭐 불가능성 정리 등등 이런 거 할 겁니다. 드브르 등등등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반 균형 모형의 의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개념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균형이라는 것은 일반 균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General Equilibrium 이렇게 해서 GE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1번 볼까요? 경제 내의 모든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동시에 그래서 모든 경제 시장, 경제 내의 시장을 동시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고려해서 분석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선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수요 공급이 다 일치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기 소비자가 있고요. 기업이 있어요. 이렇게 생산자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소비자, 생산자.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다시 하긴 할 겁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 추구합니다. 효용을. 소비자 이론에서 우리 얘기했죠. 극대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는 말 그대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해가지고요.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와 이윤 극대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균형 분석의 의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위에서 살펴본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개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경제 주체들은 여기 아이디어가 이거야. 개개인들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으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569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이 조정을 하게 되면서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럽니까?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시장의 가격의 조정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해서 손의 기능으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위에 569페이지 위에 가계, 효용 극대화하는 가계와 기업, 이윤 극대화하는 모습과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왈라스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요. 왈라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왈라스 법칙에 대해서 살짝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건 아니고요. 자, 1번 볼까요? 왈라스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 체계가 주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주어진 가격이 결정되어 있을 때 경제 전체의 초과 수요의 가치는 항상 빵. 여러분, 초과 수요를 excess demand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수요에서 공급을 뺀 걸 얘기하는데 이게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초과 수요가 제로다 라고 하면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는 균형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균형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가격이 얼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제시되면 주어지면 자, 우리 수요 공급에서 얘기했습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 공급하려는 사람 했을 때 균형이 달성되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선택의 변화 요인이 없으면 그게 바로 균형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과 수요가 제로가 돼요. 근데 2번 개별적인 재화에서 수요 공급이 항상 일치하진 않아도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네, 균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거기 보시면 N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이 존재하는데 시장이 존재해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시장, 두 번째 시장 해가지고 n-1번째 시장, n번째 시장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시장부터 n-1번 시장까지가 모두 균형이라고 할게요. 얘가 만약에 모두 균형이면 오케이? 경제 전체적으로 다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n번째 시장도 균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n번째 시장도 균형.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왈라스 균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잘 와닿지 않죠. 원래 이게 아주 어려운 고난도의 수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로 이렇게 할 만한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쉽게 설명한 게 n개의 시장이 있는데 n-1개 시장까지가 다 균형이면 나머지 하나도 균형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파주시죠.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객관식에서도 그냥 모든 시장에 다 균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왈라스 균형이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설명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개별 시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사과 시장이 초과 수요로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 배시장은 초과 공급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과랑 배 시장을 이걸 전체 시장이라고 놓고 본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개별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같아지게 돼서 균형이 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왈라스 균형을 나타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3번 나와 있는데 왈라스 법칙 볼게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가격 체계가 주어졌을 때 초과 수요의 가치가 항상 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초과 수요가 아니라 가치라는 말이 붙긴 해. 그러니까 가치니까 화폐 가치로 표현해요. 그래서 가격을 곱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n개 시장 중에서 n-1개 1번째까지 시장이 균형이면 나머지도 균형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왈라스 법칙이 있고 세이어 법칙이 있는데 왈라스 법칙은요. 거기 밑에 박스 참고 좀 볼게요. 자, 왈라스 법칙 하에서는 경제 전체의 전체라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니까 왈라스 법칙은 경제 전체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 그럼 세이의 법칙, 이거는 도대체 뭐에서 얘기할 거냐면 세이의 법칙, 거시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고전학파 입장에서 얘기할 때 이걸 쓸 건데 세이의 법칙은 이 경제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어떤 재화라는 말이 있죠. 생산물 시장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재화. 그래서 생산물 시장만 놓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 다른 시장이 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재화, 생산물 시장 말고 화폐 시장도 있어. 그러니까 재화가 거래되는 거 외에 화폐까지 고려하게 되면 약간 왈라스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화폐까지 고려한 모든 시장이 균형이 된다는 것이고 세이어 법칙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화 시장만 놓고 살펴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근데 보세요. 왈라스 법칙과 달리 세이의 법칙에 의하면 재화 동그라미 치세요. 재화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균형 분석이 뭐다, 일반 균형 이론이 뭐다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인트로 한 것이고 우리의 좀 더 관심사는요. 여기부터예요. 파레토 효율성과 자원 배분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 얘기 안 하면 파레토자를 빼도 됩니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과 여러분 효율성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요. 이 자원 배분 상태가 낭비가 없다. 이게 바로 효율적인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이렇게요. 자, 파레토 효율성 개념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제 상태 평가 기준 한번 볼게요. 아니,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있어. 이 경제 상태가 잘 작동되는가? 아니면 뭔가 삐끄덕거리는가? 요거에 대해서 평가할 때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근데 경제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 그걸 살펴볼 때는요. 자, 우선 1번 볼까요?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경제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가? 그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야, 우리나라의 지금 이 경제 상태가 언제 바람직하냐? 요걸 평가하는 잣대를 볼 건데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하나는 효율성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공평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효율성은요, 자원 배분이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약간 느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공평성이라는 것은 뭐가 공평하냐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 담겨 있는 약간 주관적인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자, 2번에 효율성 한번 볼게요. efficiency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화 원칙, 나쁜 거는 극소, 최소화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아니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이왕이면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게 좋고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그때 최단 기간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겠죠. 비용을 극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학에서 최적 상태, 최적이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했죠.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요. 자, 공평성 한번 볼게요. 뭐가 공평하다라는 것은 1번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공평하다라는 얘기는 거기 보시면 가치 판단이 요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볼게요. 이것띠라는 것은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뭐가 공평한가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죠. n분의 1로 똑같이 놀아가는 게 공평하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 보는데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을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모두 같은 조원끼리는 똑같은 학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자기가 더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기여한 만큼 이게 생산성이 아니겠습니까? 받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할 텐데 그냥 n분의 1로 놀아가는 게 공평하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소득 분배 공평성은 이게 공평하다는 게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는 요 효율성이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거기 밑에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효용, 가능, 경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유틸리티, 효용, 파서빌리티, 가능, 프론티어, 경계 요게 이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평성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공평하냐라는 거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사회, 후생, 함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게 사회 무차별 곡선을 얘기할 겁니다. 사회, 소셜, 웰페어, 후생, 펑션, 함수 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요건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상태를 평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언제나 우리 경제학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모든 게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원의 희소성을 에즈워드 박스 그걸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에즈워드 사람 이름도 그냥 잘 익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박스 상자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에즈워드 박스를 이용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에즈워드 박스는 사회 전체의 재화의 부존량 혹은 사회 전체의 생산 요소의 부존량. 그러니까 부존량이라는 게 뭐냐면 재화와 아니면 생산물과 생산 요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존량, 이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게 여기 깔려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우리 에즈워드 박스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거기 보시면 XJ랑 YJ 부존량이 100개 있고 YJ는 70개 있습니다. 두 사람이 놀아가는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살짝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XJ가 몇 개 있냐면 100개가 이렇게 존재해요. YJ는 몇 개 있냐면 70개 이렇게 있습니다. XJ가 뭐 사과다 그럼 사과가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를 둘이 놀아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놀아갖게 되는 양과 B라는 사람이 놀아가는 양이 100개 이내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YJ가 70개가 있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A가 가져가는 양과 B가 갖게 되는 양이 합쳐서 70개 이렇게 안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스를 하나 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박스, X자가 좀 더 많으니까 이렇게 좀 옆으로 길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그림 보시면 자, 여기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XA고요. 요게 YA가 되고요. 자, 여기 B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는 여기서 하는 거니까 노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노란 색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 측면에서 원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XB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Y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살짝 거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보세요. A 시각으로 봤을 땐 여기가 오리진 원점 A가 있으면 XA가 있고 YA가 이렇게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원점 B라고 하면 여기는 B가 갖고 있는 XJ랑 B가 갖고 있는 YJ랑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기 위해서 이 꼭지점을 이렇게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박스로 소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기 좋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XJ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개까지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 할게. 이 길이가 이제 100개를 가지고, 이게 이제 XJ야. 100개를 가지고 이제 놀아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YJ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YJ는 이거야. 이게 YJ가 지금 70개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점 이렇게 분배가 돼 있어. 2점의 상태를 가만히 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2점은 어디입니까? 하면 여기야. 2점. 자, 그러면 2점을 살짝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2점의 상태를 보면 여기가 20이야. 여기가 20이야. 그럼 A가 XJ를 20개 갖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가 50이야. 그럼 A가 요만큼 YJ를 50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0개를 갖고 있고 여기 50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2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B 시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봅시다. 아니, 그러면 전체 100개 중에서 A가 20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요게 B가 가지고 있는 양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80개 이렇게 될 것이고 전체 70개 중에서 A가 50개를 갖고 있으면 얘는 몇 개 갖고 있어? 20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면 XJ를 A가 몇 개 가지고 있어? 20개 갖고 있고 B는 80개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YJ는 A가 50개를 갖고 있습니다. 요게 50이라는 뜻이야. 얘는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 20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가 두 개 x제 합쳐가지고 100개가 돼야 되고 y제 합쳐서 70개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4번 보시면 배분점이 2점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다가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무차별 곡선 밑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A의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자, B도 여기 보시면 지금 2점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 먼저 한번 체크해 볼까? 자, 여기 2점은요. B가 80개를 갖고 있고 20개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점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 점을 보시면 얘가 80개를 갖고 있고 20개를 갖고 있는 게 여기가 2점 이렇게 있어서 이걸 박스를 두 개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도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가능한 한 이쪽으로 갈수록 B의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개인 A의 원점, 개인 B의 원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X제, Y제를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효용이 증가하는 거, 이 소비자 이론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 나와 있는 B의 무차별 곡선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A도 지금 표현을 합니다.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5번 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림 B는 에즈워드 상자가 되는 건데, X랑 Y제를 어떻게 논아갔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생산 요소 시장도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노동과 자본으로 해가지고 에즈워드 박스. 여기는 X제랑 Y제잖아. 근데 X제랑 Y제뿐만 아니라 노동도 마찬가지야. 노동이 있어. X에 투입하는 노동, Y에 투입하는 노동. 자본도 있습니다. X에 투입하는 자본과 Y에 투입하는 자본. 이렇게 해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뭔가 X제랑 Y제를 만들고요. 요걸 가지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도 가게 되고, 이렇게도 가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X랑 Y를 만들고 A와 B한테 논아가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A와 B가 X, Y를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걸로 나타낸 그림이 앞에 나타낸 거야.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지고 여기 A라고 할게요. B라고 할게요. 앞에서 오리진 넣긴 했는데 X, Y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X, Y를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한다고요. 이거 생산 가능 곡선에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박스를 그립니다. X를 생산하고 Y를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에즈워드 상자 나와 있잖아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재화 공간에 나타내는 이 X제랑 Y제 있잖아. 그래서 이게 재화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이요. 요거는 노동과 자본과 관련한 거야. 그래서 생산 요소 관련된 요소 공간에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즈워드 박스를 결정하는 거 알 수가 있고 6번, 7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현 가능 배분이라는 것은 알로케이션 배분이란 각각의 경제 내의 부존 자원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가능한 한 영역, 이 박스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X제가 지금 100개가 지금 현재 있어.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는 둘이 나눴을 때 합해서 100이 돼야 돼. 10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만약에 X가 20개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A가 20개 가는데 B가 90개 가질 수 있어요? 안 되지. 100개 가지고 지금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거야. Y제도 70개가 됩니다. 그럼 둘이 합해서 70을 넘었을 수는
없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 나눠 갖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더 작게는 갈 수 있어. 근데 이쪽이 더 클 수는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현 가능 배분이란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떤 배분 상태가 경제 내의 부존 자원을 여기 100개, 70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573페이지. 자, 파레토 우위, 파레토 열이, 파레토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현재 배분 상태가 있어. S라는 스테이터스가 있다라고 합시다. 두 배분 상태 알파랑 베타가 주어져 있는데 자, S라는 상태 아니면 이걸 알파라는 상태라고 할게요. 근데 이러한 상태 중에서 아니 배분 상태 베타에 대해서 알파보다 베타가 되는 것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좋아해.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장일치로 알파보다 베타를 더 선호하게 되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모든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구성원들이 효용이 알파에서보다 최소한 같거나 클 때 베타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 만장일치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면 요 베타가 우월한 상태에 있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런 알파라는 스테이터스가 열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요거를 그냥 S라고 쓰지 않고요. 알파라고 씁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알파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게 되면 여기 알파라는 상태에서 베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진 상태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개선, 파레토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레토 개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번 볼게요. 파레토 개선이란 어떤 배분 상태에서 다른 배분 상태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효용이 증가할 때 그 상태가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선이라는 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존재하면 그건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파레토 효율성이다 라고 하면은 아니 지금 베타라는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 감마라든가 뭐 세타라든가 이런 상태로 막 가는데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표현을 잘 보세요. 지금 베타라는 상태보다 더 나아지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불가능하면 자, 더 이상 나은 게 없어. 베타가 바로 최고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상태인 낭비가 없는 우리가 이거를 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다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저 지금보다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이 얘기가 뭐야? 예, 맞아요. 지금이 아주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산이 있습니다. 야, 저 산보다 더 높은 산은 없어. 저 산이 제일 높아. 이렇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효율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파레토 효율성 거기 한번 볼게요. 파레토 효율성이란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이게 바로 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번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란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다시 할 거야.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과가 10개가 있어.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지금 알파라는 분배 상태가 두 사람이 4개와 4개 이렇게 소비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에 게 A라는 사람이 소비량이고 그리고 요 4가 B의 소비량이라 합시다. 자, 사과가 지금 10개가 있는데 A가 4개 먹었고 B가 4개 먹었어. 그래서 베타로 가가지고 둘이 5개, 5개 이렇게 되면
A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효용으로 표시할게. A의 효용은 증가하고요. B의 효용도 증가합니다. 둘 다 윈윈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개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요 베타라는 상태에 왔어요. 그냥 지금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감마라는 상태로 해서 앞에 있는 게 A의 소비량인데 A가 6개 해. 그럼 B는 4개로 소비량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럼 만장일치가 안 되지. 그러면 B는 이렇게 가는 거를 반대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잖아.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세타로 해서 B가 하나 더 가지려고 그러면 4개, 6개 되면 A가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만장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A는 이렇게 가는 거를 반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베타 상태. 여기는 둘 다 찬성하는 거지. A도 찬성하고 A가 찬성하고 B도 찬성합니다. B도 찬성해요.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는 개선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베타라는 상태에서 더 이상 다른 상태로 갔을 때 누군가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 반대하는 또 다른 상태로 갔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선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게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기본적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즈워드 박스 지금 요걸 지금 얘기했는데 이 박스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거니까 좀 요거 좀 낯설 수 있으니까 박스, 에즈워드 박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교환과 생산과 종합적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